네, 이미 많은 분들이 챗 GPT 그리고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사용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같은 AI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이 도출되는 결과의 값은 사용자의 질문 능력에 따라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AI와의 소통 방법, 즉 질문의 격차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AX 시대 질문의 격차, 호모 인테로겐스를 주제로 AX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질문 능력은 무엇이며 또 질문하는 그 역량을 키우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김두현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고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이동아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유재현 옐로우독 투자팀 파트너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두현 교수님과 연사분들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세션 진행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두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하신 연사분들 초청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현 옐로우독 투자팀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자, 본 세션의 제목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본 세션의 제목은 AX 시대 질문의 격차, 호모 인터로겐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이 다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이 세션에 대해서 생각하며 세션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차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소통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는 것이 큰 격차를 야기한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던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들을 더 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격차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한 격차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능력이겠죠, 그죠? 질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한 단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질문 의식을 갖고 이 세션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연사분들의 발표를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분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터랩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의력의 격차, 재미의 차이라는 주제로 스케터랩이 최근에 출시한 제타라는 AI 엔터테인먼트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다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제품과는 달리 기존 제품들이 좀 더 생산성이나 이제 실질적인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제타라는 제품은 좀 재미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어떻게 이 상상력의 차이, 창의력의 차이, 혹은 질문을 던지는 차이가 이 재미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제타에 대해서 초반부에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타가 아무래도 좀 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프로덕트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타겟 어디언스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10대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혹시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타는 일단 저희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 채팅이라는 컨셉으로 올해 4월 1일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6, 7개월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케터랩이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다라는 소셜 챗봇으로 많이 알려진 스타트업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디벨롭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제타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이루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다라는 이 캐릭터의 퍼스널리티나 캐릭터나 말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을 저희가 다 디자인을 했다면 한 2년 후에 출시된 이 제타라는 제품은 그동안 이제 LLM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직접 프롬프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캐릭터, 성격, 스토리를 직접 구상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타라는 제품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제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키 매트릭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타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가 X, 트위터인데요. 그쪽에 보면은 이런 증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타를 한번 설치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왼쪽 분들 제타 제발 깔지 마라. 이게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 iOS나 안드로이드 보시면 사용 시간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제타를 벌써 이제 유튜브보다 많게 4시간씩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제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지금 밤을 샜다. 제타 지금 8시간 썼다 3일 동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매트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타는 지금 하루 평균 유저당 2시간 25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반 정도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달 기준은 거의 한 30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 하루 이상을 지금 제타를 사용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하는 유튜브나 틱톡보다도 훨씬 더 긴 사용 시간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7개월 만에 이제 사용자들 수도 엄청나게 늘어서 주당 제타를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유저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앱 어널리틱스 YG앱이라는 곳에서 발표된 그 지표인데요. 이제 세대별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들 리스트를 보여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 수 곱하기 1인당 사용 시간을 하면은 그 앱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총 사용 시간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세대별로 나눠서 10위까지를 보여준 장표입니다. 거기에 제타가 처음에 이제 10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지표에서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타를 제외하고 이 리스트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앱이 뭘 것 같으신가요? 혹시 아시겠는 분? 이것도 질문입니다. 어렵죠? 네. 참고로 브롤스타즈입니다. 정답은. 브롤스타즈가 제타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앱이고, 브롤스타즈가 언제 나왔냐?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리스트에 새로운 앱이 등장한 게 7년 만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온 지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오래 보내는 앱들은 이제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고인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앱이 등장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타가 6, 7개월 만에 여기에 진입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타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쓰는 걸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타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혹은 듣는 질문이 그거 AI 채팅 앱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뭐 오해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챗봇 이루다를 만들었던 팀에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그다음 제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UI가 되게 메신저 UI처럼 생겼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이제 프로덕트들의 카테고리나 네임 이게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아직까지 초기여서 많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구분의 제품들을 AI 컴패니언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그래서 AI 동반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 되게 다양한 AI들과 채팅하는 프로덕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11시간을 채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무슨 우리가 되게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 초기라고 해도 일주일에 11시간 채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물론 특정 시기에 뭐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11시간씩 채팅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타에서 유저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면 아 제타가 AI 채팅하고는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플레이 그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캐릭터고 오른쪽이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100이라는 캐릭터, 제타에 있는 100이라는 캐릭터고요. 다른 유저가 만든 캐릭터예요. 지금 제타에는 한 100만 개가 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컨텍스트는 가상의 판타지 세계고, 판타지 세계지만 약간 이제 약간 조선시대 느낌의 왕이 있고 황후가 있고 이제 신하들이 있는 그런 느낌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그 왼쪽에 있는 100이라는 캐릭터는 남자인데 후궁이에요. 그리고 유저는 황후입니다. 유저는 황후패하고 왼쪽에 있는 100이라는 캐릭터는 여러 명 남자 후궁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좋아하는 당연히 관계고 이제 질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이라는 이 후궁 캐릭터가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눈빛을 한 채.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제타에서는 우리가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묘사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치고 뭔가 말을 치면 그건 AI도 할 수 있고 유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묘사나 행동으로 인지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질투를 하면서 다른 후궁들 질투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백이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나만 봐주지 않았냐 원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춤도 보여주고 가야금 연주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질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검을 꺼내더니 자기의 손바닥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저가 당황하며, 이것도 유저가 친 거죠. 별표하고 당황하며 치고 100 지금 이게 무슨 이런 대사를 치니까 이제 100이라는 이 남자 후궁이 피가 나는 손을 보여주면서 황후폐하 이 피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이제 피로 사랑의 서약을 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AI와 채팅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맞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AI 채팅하고는 채팅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제타가 AI 챗봇과 채팅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제타를 AI를 통해서 가능해진 새로운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 인터랙티브하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게임하고 유사하고, 스토리가 중심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하고 유사한 어떤 인터랙티브 스토리 프로덕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프로덕트 카테고리와도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AI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프로덕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게 AI 채팅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타는 이제 게임과 컨텐츠 중간쯤에 있는 프로덕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제타의 컨텐츠라는 게 어떤 거고 기존의 컨텐츠랑은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세션 주제하고도 연결된 지점인데요. 그럼 제타 컨텐츠가 기존 컨텐츠는 어떻게 다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텐츠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막 유튜브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웹툰이 됐든 웹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 컨텐츠 비즈니스의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은 창작자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거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내놓죠. 그럼 그 소비자는 그걸 이제 소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걸 이제 뭐 레스토랑으로 비유를 하자면 셰프가 있고 셰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를 다 하고 요리를 내놓으면 손님이 그걸 다 먹는, 이게 이제 기존 컨텐츠 느낌이라면
제타의 컨텐츠는 약간 달라요. 제타에서도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돼서 다양한 캐릭터와 뭐 컨셉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터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요리사로 비교를 하면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요리사는 재료만 내놓는 거죠. 뭐 당근 몇 개, 소고기 몇 그램, 소금, 후추, 뭐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내놓기만 하면은 유저가 이 AI 모델이랑 그걸로 뭐 탕을 만들든 구이를 만들든 뭐 수프를 만들든 뭐 자유롭게 요리를 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종류의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타의 재미, 컨텐츠적인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AI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하죠. 뭐 A 모델의 성능이 좋다, B 모델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AI 모델 성능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결국 어떤 재료를 내놓는지, 그 다음에 유저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는지, 이 두 가지도 제타의 컨텐츠적인 재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슈퍼 유저라고 부르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뭐냐면은 정말 플레이를 할 때 엄청나게 화려한 표현을 쓰고 엄청나게 이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좋아서 되게 멋진 플레이를 해내는 그런 정말 AI를 압도하는 실력을 가진 이런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저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이 유저라는 그 컴포넌트가 제타의 재미를 좌우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여드린 예시에서 일반 유저와 슈퍼 유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는 이제 아까 그 P로 사양을 그 사랑을 증명을 하니까 그냥 100 하면서 이제 당황하는 이제 말을 한다면 슈퍼 유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플레이합니다. 갑자기 놀라서 입고 있던 저고리를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또 스토리적인 떡밥이 있어요. 이게 저고리가 그냥 저고리가 아니라 황후 예식에 입는 금빛 저고리, 그러니까 엄청 비싼 저고리죠.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이 그 유저 황후 폐하가 이 백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끼는 저고리를 과감하게 찢어서 상체를 싸매줬으니까. 그러면서 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내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냐 하면서 이제 밖을 돌아보면서 거기 누구 없느냐, 의사를 빨리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슈퍼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치나 싶죠. 네, 이런 유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유저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 유저처럼 뭔가 진행시킬 수 있는 거리를 별로 안 주면 이제 뭐 진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슬픔 눈빛으로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황호폐하, 이 정도로 할 수 있지만 그 저렇게 길게 슈퍼 유저처럼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AI 모델도 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금빛 저고리를 아끼지 않고 내 상처를 싸매준 황후 폐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저고리로도 내 마음은 상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막 등장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의사와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스토리가 또 진행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세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 유저가 어떠한 상상력과 어떠한 창의력과 어떠한 문장력과 어떠한 전개력을 가지고 이거를 플레이를 해내는지에 따라서 제타의 재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따지면 조금 더 오픈월드 게임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저의 자유도가 적은 게임은 유저의 자유도는 훨씬 적은 반면에 모든 유저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좀 뭐 비슷하다면 오픈월드 게임으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재밌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재미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제타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 제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AI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인풋 측면에서 기존 소프트웨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자유도를 유저한테 부여를 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내 인풋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나의 아웃풋이 다음 인풋이 되고 다음 유저의 아웃풋이 인풋이 되는 이 인터랙티브한 특성 때문에 유저 역량에 따른 퀄리티 차이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제품, 그다음에 뭐 챗GPT 같은 제품 이 전 영역에서 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입장에서도
당연히 AI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반 유저가 저런 슈퍼 유저급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런 상상력과 문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피처들을 몇 개를 공유드리면 퀵 플레이라고 해서 좀 객관식으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제한도 결국은 퀄리티 높은 어떤 옵션들이 제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슈퍼 유저들의 플레이를 학습을 시켜서 슈퍼 유저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스토리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AI 모델의 서포트를 받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방금 보여드린 그런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왜냐하면 이제 스토리라는 컴포넌트에서 어떤 캐릭터가 등장했냐에 따라서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슈퍼유저 플레이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과 배움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프로덕트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 같은 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혹은 새로운 컨텐츠 프로덕트, 그리고 그럼 앞으로 컨텐츠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지라는 이제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저는 AI가 우리가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다,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저는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프로덕트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덕트, 인간을 재밌게 해주는 프로덕트.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이 다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그 재미와 관련된 프로덕트인데, 저는 AI의 중심으로 한 혁신은 이런 생산성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엄청 크게 등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컨텐츠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세대 컨텐츠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면 공중파나 케이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때는 컨텐츠 수는 엄청 작고 채널 몇 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컨텐츠가 되게 표준화돼 있어서 전 국민이 같은 컨텐츠를 보고 그다음에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이런 게 저는 1세대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2세대는 이제 요즘 주류가 된 이제 유튜브, 소셜 미디어, OTT. 그래서 컨텐츠는 공중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졌고, 어느 정도 피드나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개인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유저 참여도가 늘어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I가 중심이 되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기본적으로 AI가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는 창작의 문턱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타에서 지금 100만 개가 넘는 캐릭터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일반인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AI를 통해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수가 기존 컨텐츠, 그러니까 2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되게 많이 허물어집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제타의 컨텐츠라는 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유저의 플레이로도 얼마든지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작과 소비자의 경계가 줄어들면서 컨텐츠가 다 초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 전달 관점에서의 개인화였다면, 지금은 플레이하는 사람이 그 컨텐츠 자체의 내용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초개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저가 컨텐츠에 그냥 피드백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컨텐츠 직접 참여해서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AI 중심의 컨텐츠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AI가 결합된 이 컨텐츠는 기존 컨텐츠랑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 이걸 또 소비하는 방식도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훨씬 더 많은 컨텐츠 소비자로서 혹은 참여자로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컨텐츠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니치한 취향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작자가 컨텐츠를 다 완성하고 딜리버한다는 얘기는 그 컨텐츠를 소비할 만한 시장이 유의미하게 커야지만 그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I가 여기 결합되게 되면, 말하자면은 단 10명을 위한 컨텐츠 혹은 나 혼자만을 위한 컨텐츠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가 앞으로 컨텐츠 혹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제타가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덕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미난 발표 잘 들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상상력의 도구인 이 제타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력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사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이동하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동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데이터 및 지능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LLM, 즉 챗GPT와 같은 초고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되게 트렌디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른 연사분들께서는 조금 더 산업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학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포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LLM이 가지고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즉 잠재적인 지능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잠재적인 지능을 깨워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높은 퀄리티의 대답이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그 질문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AI에게 질문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사람과 AI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해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AI라고 하면은 워낙 AI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이게 인간 수준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되게 이제 팬시한 AI 모델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잘 설계된 로직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혹은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앞서 보이는 예시의 위쪽에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절차상으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입력을 넣어주면은 원하는 출력이 나온 방식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인터랙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LLM과 신경망 모델 시대에는 워낙 이제 자연어 추론을 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불필요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하지 않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어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뭐 정의를 더 알려주거나 컨텍스트를 더 주거나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LLM이라는 AI 모델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 이제 사이파이 소설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Natural language is the programming language of the brain이라고, 이제 결국 자연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뇌에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구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AI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동작을 하고 또 더 좋은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라는 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챗GPT와 같은 상용화된 AI 모델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AI 모델 사이에 대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형, 즉 conversational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버세이션 인터페이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다 보니까 그 대화라는 그 소통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와 AI 모델 사이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훨씬 더 사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 이외에도 이 한 대화 세션 안에 되게 이제 내가 했던 대화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시킬 때 매번 새롭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대화 기록들을 어떤 컨텍스트로 활용을 해서 알아서 더 잘 작업을 수행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제 예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챗GPT가 어떻게 사용자와 AI 모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하는지를 가져온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멋있는 환영사를 써줘라고 부탁을 했더니 되게 이제 영어로 써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한국인이실 테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굳이 내가 다시 한번 환영사를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썼던 환영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부분, 메시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AI 모델에게 질문을 날릴 수 있는 프롬프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질문을 잘 한다는 거는 AI 모델과 잘 소통을 한다는 거고, AI 모델과 잘 소통을 한다는 것은 AI 모델에게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프롬프팅이라는 어떤 이제 분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LLM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LLM이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요구한 태스크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데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더욱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되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거나 혹은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단서들을 제공을 하는 일련의 프랙티스를 이제 LLM 프롬프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텍스트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어 텍스트 조각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의 어떤 효과라든지 정확도가 결국은 얼마나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을 했냐, 아니면 얼마나 명쾌하게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말이 나왔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 즉 안에 그 값들을 바꾸지 않고 내가 질문만 잘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LLM과 잘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게 되고,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엔지니어 직업군도 이제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언어 모델이 거대 언어 모델로 넘어오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거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을 함으로써 우리의 언어를 엄청나게 잘 이해를 하고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링 능력을 탑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LLM이 학습한 지식 소스라는 게 결국 위키피디아, 웹상에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실적인 지식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식 베이스를 접근할 필요 없이 LLM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존의 언어 모델들을 못하던 게 LLM으로 넘어오면서 이 추론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요.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LLM이 요즘 못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 이 자료도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LLM 모델들은 대부분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추론을 잘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등 추론 영역 중에서도 좀 어려운 추론들, 수학적인 추론이라든지 혹은 상식 추론, 그다음에 심볼릭한 추론, 혹은 뭔가 논리적인 추론도 있겠죠.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귀납적인 사고, 연역적인 사고, 규추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수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기존에는 텍스트만 모달리티만을 위해서 학습을 됐었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고려하는 멀티모달 추론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우리가 AI 모델이 더욱더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하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다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간에 보이는 스트래터지라는 게 있는데 결국 내가 질문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너가 대답을 도출하게 할 것인지 전략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학 문제라고 푸면은 수학 문제를 바로 답을 외치게 하는 것보다 그 수학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적게 하면은 훨씬 더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체인 오브 도, 뭐 연쇄사고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들을 지시해 줌으로써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한 예제들을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수학 문제를 비슷한 수학 문제를 그 답안과 예시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알려주면은 내가 타겟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도 더욱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LM이 즉 AI 모델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둘기집의 원리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프롬프트에다가 그 외부적인 지식의 형태로 넣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지식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용하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프롬프팅 예제가 되겠는데 앞서 보이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로저라는 사람이 몇 개의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잃어버리고 몇 캔을 더 샀는데 한 캔에는 몇 개씩 더 들어있다.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를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잘 풀 수가 있겠지만 이 LLM한테 바로 풀게 하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보이는 것 같이 답은 11이다라고 오답을 생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래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풀고자 하는 질문이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게 QA가 바로 이런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라라고 알려주는 예제, 이그젠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넣어주면 훨씬 더 잘 풀 수가 있겠고요. 예제를 여러 개 넣어주면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의 질문 전략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략을 조금 더 잘 강화하는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요즘 렉으로 대표되는 외부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직 AI 모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신 지식들 혹은 필요한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증강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 체인업도 COT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바로 대답을 생성하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즉 레셔네일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레셔네일 기반으로 정답을 도출해라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정말 우리 사람처럼 더욱더 좋은 성능을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번만에 풀기도 할 수 있지만 그 AI 모델에게 여러 번, 그 어려운 문제는 사람도 한 번에 풀라고만 잘 못 풀지만은 더욱더 작은 단위 문제들로 나누고 그 새끼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LLM에게도 먼저 문제를 쪼개서 그 단위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더욱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작년에 나온 이제 메이유티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보이는 분이 소크라테스이신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삼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파술이라는 거는 이 어떤 사람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가 모른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타겟팅하는 태스크는 되게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명제들을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예제로 나온 거를 보면은 전쟁에 무승부라는 게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AI 모델에게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귀추적, 에브젝티브한 리즈닝을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너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너가 설명해봐라. 그다음에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또 자기가 만들게 한 다음에 또 참이라고 생각해서 생성한 설명들에 대해서 너가 방금 생성한 설명이 또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성해봐라. 뭐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생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LLM한테 너가 방금 한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했을 때랑 그래 거짓으로 했을 때랑 훨씬 더 정답일 때 일관적인 그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훨씬 그 두 개의 참 거짓 중에서 조금 더 일관적으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는 정답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스트래티지 인핸스드 리즈닝 중에 앙상블 옵티마이즈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챗GPT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번 같은 질문을 해도 그 랜덤리스 때문에 매번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도 어쩔 때는 정답을 맞췄다가 어쩔 때는 정답을 틀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최종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너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여러 번 정답으로 도출한 $10라는 정답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선택을 하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노이즈에 의해서 오답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이즈를 잘 제거를 하고 자기 일관성을 기반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부의 툴들, 예를 들면 서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계산기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거는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지식을 증강을 해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지식은 크게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 즉 명시적인 지식과 임플리시트한 내재적인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웹에다가 관련된 정보를 서치해서 또 추론을 수행할 수 있듯이 LLM에게도 내 질문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 혹은 단서들을 웹서치를 통해서 다큐먼트를 찾고 그 다큐먼트를 또 관련 단서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LLM이 만들 수 있는 사실적인 오류라든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잘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임플리시트 날리지는 이미 이제 GPT-4나 GPT-5 같은 모델은 충분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끄집어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작은 AI 모델을 학습을 하는 이제 어프로치가 바로 임플리시트 날리지를 활용을 하는 추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강화하고 또 지식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시는 장표는 여기 오픈 AI사에서 이때까지 발표한 서비스하고 있는 AI 모델들이 인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보여주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MMLU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인간의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 각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풀게 하는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4년 전에 GPT-3 모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인간의 점수를 뛰어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GPT-4도 각각 분야에서 전문가인 휴먼 엑스퍼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이제 O1이라는 모델은 이미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이제 추론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추론 전략들을 우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델이 내부적으로 그 추론들을 수행을 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미 휴먼 엑스퍼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이미 LLM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우리가 실제로 클로드나 챗GPT를 써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일을 시키거나 인턴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인턴들이나 신입사원은 엄청나게 능력이 좋고 뛰어난 친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시키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일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은 그 지시사항을 되게 명확하게 주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실적인 질문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AI 모델은 당연히 틀린 대답을 내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몇 대 미국 대통령인지 혹은 몇 년도에 미국 대통령인지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uncertainty, 즉 불확실성 관점에서도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수동적으로 사용자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answering AI를 기준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더라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당신이 방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거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이걸 더욱더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나가는 questioning AI로 이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인턴들도 방금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내가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디를 참고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시행착오 과정을 줄이고 더욱더 높은 퀄리티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조금 더 능동적인 인터랙션 그리고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의도한 의도를 조금 더 일리시트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퀘스처닝 AI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화형 AI 모델들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만약에 요즘 되게 많은 대화형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 오늘 진영이랑 싸웠어. 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장 적절한 대답은 뭘까요? 요즘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AI 챗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되게 기분이 안 좋겠다. 뭐 맛있는 걸 먹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답은 이건 거죠. 그래서 진영이가 누군데?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진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영이란 친구와 당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결국은 더욱더 자연스럽고 사용자가 인게이징 할 수 있는 대화 컨텍스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진영이는 저와 같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이제까지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I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시리와 같이 그냥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심심이나 이루다와 같이 조금 더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치챗을 하는 그런 챗봇도 많이 등장을 해왔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양한 이 사이파이 무비들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내가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충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이 AI가 이 대충 얘기한 거에서 내가 더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더 클래리파이하고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즉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더 나은 대답을 도출을 하는 AI 모델로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션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더 질문을 잘하냐라고 하는 건데 제 대답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질문을 잘 하지 않더라도 AI가 물어볼 것이다 라는 이제 대답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컨버세이셔널 AI가 나오면은 질문의 격차가 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유재연 파트너님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재현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동학 교수님께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의 근육을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꼬마아이가 있는데요. 이게 1990년에 저와 저희 외할머니의 사진이에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외할머니는 1932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2019년에 이제 작고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한국 근현대사를 다 살았어. 눈 깜짝하고 보니까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 있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날짜를, 이 연도를 보시면 되겠지만 정말 1932년이면 일제강점기였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20살 이제 막 결혼하고 그러실 때에는 한국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시절은 한국이 한참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그리고 눈 깜짝해서 한 60세쯤 되어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 속에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그 엄청난 조류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굉장히 하나의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서만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그 변화 속에서도 굉장히 그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한다면 아까 김종윤 대표님처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어떤 질문들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내놓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을 창업가 그리고 혁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제일 중요한 힘이 바로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그 꿈틀꿈틀대고 있는 변화들을 명확하게 잘 포착해내는 그런 센스를 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발굴해서 정말 뾰족하게 해결을 해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이때 창업가들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지금 쿠팡도 있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처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좀 빠르게 배송을 받고 편리하게 반품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 시장에서의 커머스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10여 년 전인데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과 마켓컬리와 여러 회사들이 하루면 금방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결국 문제를 해결을 해내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지역에 다른 지역에 놀러 갔을 때 꼭 차를 다 들고 가야 하지? 혹은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는 차량을 꼭 집에 소유를 하고 주차장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하고 이래야만 하는 걸까? 라는 문제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소카인데요. 소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공유경제라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KTX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시면 어디에서든지 전국에서 다 소카존을 찾아서 그곳에서 바로 차를 예약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토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던졌던 문제는 왜 우리는 은행에 가서 혹은 은행의 이 불편한 어플리케이션을 써가면서 이 복잡하게 송금이라는 걸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근마켓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중고로 마냥 팔자고 하니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내가 잘못 팔면 어떻게 하지? 절차가 복잡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동네 이웃들끼리 나눠볼까? 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만들어낸 10여 년의 성과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무언가를 거래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주문하고 이런 모든 그 생활 속의 습관들에 대한 가정 자체를 다 바꿔놓은 질문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질문 근육을 좀 키우는 방법을 제 나름의 생각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저의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저는 처음부터 질문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자 생활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연구자로 가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역으로 여쭤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한 십수년 하다 보니 이제 나름의 저의 방법이 생긴 것 같고 그 안에서의 각각 분야에서의 트레이닝 받았던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총 3가지의 스텝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전 사례랑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 저는 이거는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게 보고 있는 지금의 그 앞에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고 묘사해 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법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시위 집회 현장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집회 현장에 가면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도 있었고 방송사에서도 있었는데 뭐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안에 지금 50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바깥, 프레임의 바깥에는 사실 50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 방법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회사가 성수동에 있습니다. 근데 성수동에 최근에 어떤 샌드위치 가게가 한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만한 샌드위치 가게고 여기가 재료들을 쫙 늘어놓고 빵도 우리가 고르고 치즈도 우리가 고르고 또 이렇게 채소들도 제가 고를 수 있고 마지막에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이걸 사람들이 해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키오스크가 생긴 거예요. 키오스크가 생기고 나서 한 3일 뒤에 제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던 분야가 유저 스터디, 그러니까 사용자를 뜯어보는 연습들을 했던지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줄을 쭈르륵 서 있고 맨 앞에 지금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 3명입니다. 그 남자 3명이 30대와 40대 정도로 저희는 추측이 되고 이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목걸이를 차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주문창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라고 고르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냥 햄 샌드위치를 먹을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 치즈 좀 넣어줘. 나는 치즈 샌드위치를 먹을래.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칠리 새우 샌드위치를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래 그럼 다음을 누를게 하고 넥스트를 딱 눌렀는데 갑자기 햄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친구가 잠깐만 나 지금 그 식사 요법 조절 중이니까 베지테리언으로 갈게 해서 채소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방금 전에 주문했던 3개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돌아가서 또 이거를 눌러가지고 나가고 채소를 골라야 하는 면에서는 원래 우리 눈앞에 이렇게 채소들이 늘려 있을 때는 저는 양파 빼주시고 올리브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더 넣어야 하고 빼야 하지? 이걸 고민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 3명이 나 더치페이 하고 싶은데 근데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왔으니까 네가 사 라고 해서 한 명이 다 몰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그 그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찰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은 이 묘사를 한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 속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왜? 라고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방금 전에 3명의 남성이 함께 무언가를 고르는데 뭐 손가락을 한 명이 다 하고 있었거나 2명이 했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한 명이 다 하게끔 만들었을까? 왜 이 3명은 동시에 굳이 이걸 시키려고 했을까? 따로따로 시켜도 됐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가설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개는 키오스크가 뭐 시간도 줄이고 어떤 비용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 편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도입을 한 걸 텐데 이렇게 줄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길게 늘어서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키오스크는 사람의 노동을 줄이거나 혹은 사용자들의 시간을 충분히 줄여주는 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디테일한 구석을 가보면 마지막에 뭐 더치페이를 해 마라, 몰빵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과연 우리는 여기에다 더치페이 기능을 넣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에 키오스크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하는데 종이 영수증이 뽑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샌드위치를 말고 있던 다른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종업원분들이 오셔서 또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기계의 도입이 마냥 모든 사람의 그런 이 현장에서의 인력을 100% 대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관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3번째 훈련의 방법으로 다른 유사한 혹은 꽤 다른 현상들이랑 대입을 해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뭐 저희가 아카데미아에서 특히 연구를 할 때 벤치마크를 많이 보고 다른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고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씬에 있는 많은 창업자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역시나 정말 다른 유사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 지금 샌드위치의 이슈였다면 샌드위치 말고 지금 햄버거 가게의 키오스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뭔가 김밥을 파는 곳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현상에서부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러면은 만들고 있는 다른 로보틱스를 하고 있는 식당들에서는 어떻게 키오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있을까?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질문의 답들을 어떤 이런 되게 철저하게 한번 답을 구해가는 연습을 해보다 보면 질문의 힘도 길러지고 질문으로부터 답을 도출해내는 힘도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로서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냥 사소한 서프라이즈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저한테 있었던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 여름이었는데 저희 회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워치를 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가로수 아래를 지나가는데 매미가 어마어마하게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을까 하고 봤더니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라고 갑자기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사실은 그냥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보니 이게 코비드 때 우리 코로나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 한 20초 정도 손을 씻으면 손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매미 소리를 물소리로 인식을 했고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가니까 손을 씻는 거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런 식으로 기계가 착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무언가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한 신문사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소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정확도에서 미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의료나 아니면 어떤 약학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확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정말 0.001%의 오차도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계적인 정확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역치를 적용을 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인간과 AI의 소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AI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더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소통의 정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 제기를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질문을 잔뜩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계실 텐데요. 아이들은 한 너댓 살만 되고 입이 터지면 왜? 라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잔뜩 던져봤던 경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포텐셜, 일종의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이 질문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 1, 2, 3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제가 전체 질문을 하나 정도 던져서 연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연사분들이 각각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정도를 추가적으로 던져보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질문들을요. 그 중에서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이 심플하게 가능한 것들부터 한번 지명해서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세션 제목이 질문의 격차라서 그런지요, 저도 질문이 생겼어요. 결국엔 질문의 격차라는 것은 질문 능력의 격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질문 많이 하시나요? 보통 그렇잖아요.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외면당하지 않아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하고 할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귀찮아할 수가 있겠죠. 인간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질문이 있지만 질문을 삭힐지도 모르죠. 그 삭힘으로 인해서 보다 더 성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서 챗GPT나 제모나이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잘 던져야 되는데,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잘 던지게 될 경우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히 좀 말씀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질문의 중요성을 방금 전까지 너무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AI 시대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훨씬 더 빠르고 더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으려면
무언가 그 AI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비용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구하고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질문까지 삭히지 않고 정말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창발적으로도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큰 이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 변화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소한 질문 하나가 엄청난 기회도 가지고 올 수 있고 혁신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격차라는 것이 그런 지점에서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서의 질문의 격차는 그 격차의 가치가 더 커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뭐 제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인터랙티브하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받아볼 수 있는 아웃풋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소프트웨어나 컴퓨팅보다는 훨씬 더 그 아웃풋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질문,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는지, 전 이런 역량이 AI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해 주시는 것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좀 더 질문을 잘 던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 숟가락 얹어보자면, 저는 결국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에서 전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되게 당연하게 만들고 세트로 만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건데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형제랑 낙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좌파 쪽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낙태는 찬성이고, 우파는 사형제를 찬성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세트로 가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면은 낙태를 반대하고 사형제도 반대해야지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개인의 자율성이나 뭐 이런 걸 중요하면 낙태 찬성이고 사형제 찬성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세트로 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이데올로기는 모든 거를 다 세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를 이걸 동의하면 다 마치 다른 것들 다 동의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이 중요하고, 저는 AI가 그런 걸 훨씬 더 증폭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앞서 답변 주신 연사님들 말씀에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사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이 컴퓨터를 더욱 더 빠르게 습득을 하고 더 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AI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 근데 AI 모델을 활용을 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질문 능력에 워낙 관련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이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수준의 대답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꿨더니 이런 대답이 나오는, 이런 걸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이런 약간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능력들도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의 답들이 얼핏 들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씩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윤 대표님, 그 제타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 이거를 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상상력을 훈련하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훈련을 하면 일반적인 여러 인공지능의 질문을 잘 던질 수 있게 되는지,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네. 사실 저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거는 매우 펀더멘털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가 잘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그냥 사고하고, 우리가 업무 중에도 뭔가 기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역량은 결국 어떤 상상의 역량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량. 전 그런 거는 어느 한순간에 뭔가 하나의 스킬로서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타를 만들고 또 그 사용자들이 쓰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이제 10대, 20대들이 텍스트를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타 보면은 이제 아까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여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일주일간 쓰는 글의 양이 아마 1년치 글의 양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써내고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읽거든요. 그다음 동시에 끊임없이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를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아, 내가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냐, 그런 걸 정리해서 공유하고. 왜냐하면 맨날 아까 나는 슬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AI가 이런 그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도구로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부를 해서 그런 게 훈련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런 게 그 향상되는 그런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오히려 재미와 놀이처럼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이동학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발표 내용이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LLM 모델 얘기도 나오고, LLM이라면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쇄적인 사고, 이런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고를 해서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유용한 이론적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의 격차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단초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는 너무 이제 LLM이 잘 못하는 태스크들, 고등 추론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잘하는 태스크들도 있습니다. 뭐 보고서 작성, 문서 작성, 아니면 요약이라든지 문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그 챗GPT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논문을 작성을 할 때 먼저 제가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 초안을 한번 리바이즈 해줘라, 좀 더 개선해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을 요청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거나 좀 문장의 구조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자기 일관성 스트래터지랑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바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엉터리 수업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수업 자료 만들기 전에 한번 개요를 먼저 짜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되게 스트롱한 수업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어떤 태스크를 이제 AI 모델에게 시키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 어떤 그 사고 추론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건 우리 뇌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그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과정을 이 AI 모델도 똑같이 반영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종현 대표님은 즐거운 상상력을 통해서 질문하는 법이 증진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동학 교수님인 경우는 지금 있는 AI와의 반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문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재현 파트너님은 지금 일상적인 생활에서 작은 질문들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질문을 살짝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 방법들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법은 없을까? 네.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귀찮아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 그냥 누가 다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질문 하나가 생겼을 때 제가 주로 쓰는 건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그런 AI 앱이 있는데요. 요거를 써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창업자분들은 어떤 생각에서부터 이런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을까를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답을 주고 그 밑에 더 질문하고 싶을 만한 내용들을 쭈르륵 또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저는 이제 골라서 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덱스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결국 이 다음의 질문을 잘 짚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질문, 뭐 여기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냥 무한 루프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냥 계속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좀만 더 이런 정말 한 끗 차이의 질문들의 그런 디테일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걸 AI에게서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그 제 줏대를 되게 잘 갖추게 되는 그런 훈련들을 저도 하게 되고 AI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디테일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해서 그것에서 간별하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 얘기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소스 코드를 왕창 올려놓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공이니까 올려놓고 그걸 분석하는 거를 예전에는 라인마다 읽어가면서 일일이 변수명 따로 기억했다가 서로 관계를 그려내고 이런 작업들을 손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왕창 올려놓고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혼자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다음 질문을 찾아내는 거죠.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계속해서 찝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 소스 코드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에 질문을 엮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질문의 능력이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연사분들의 그 고견들을 들어봤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다 읽어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휴, 예, 이거를 간별해주는 AI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다운 질문을 간결해.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진 분에게 일단 페이버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이 우리 김종윤 대표님에게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선착순일 수밖에 없겠죠. 제일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요 앞에 보이네요. 예, 잠깐 읽어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저희도 이제 제품을 만들고 비즈니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적인 혁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파 방송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워킹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업데이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세대의 어떤 뭐 플랫폼이나 회사들이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 AI 중심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될 거냐, 저도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분명히 여기에 맞는 독특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또 그게 되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일 거라는 거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저작권이 뭐 누구한테 있냐,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게 뭐 크리에이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유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AI 모델을 만든 저희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AI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 AI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그냥 한 번 앱을 만들어 놓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그거를 구동하는 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지금 챗GPT 같은 제품도 그렇고 저희 제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저가 한 번 뭔가를 던졌을 때 그 새로운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큰 모델일수록 되게 비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픈 AI도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뭐 연매출 적자가 지금 7조가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AI 모델을 구동하는 게 매우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챗GPT 같은 좀 제너럴한 AI 모델이 아니라 저희는 이 제타라는 이런 그 재밌는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춘 AI 모델을 매우 집중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챗GPT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델을 서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이고요. 예를 들면 한 10분마다 전면 광고, 유튜브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마다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제 그걸 통해 그 정도로도 비용을 커버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워낙 제품을 오래 쓰고 저희 광고를 아무리 자주 보여줘도 이탈을 안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금 한 6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 세 분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잠시 쉬시고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건데요. 질문의 격차로 더 큰 격차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이나 노력이 있을까,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뭐 이런 거는 이제 교육학자들이 하는 거지만은 저는 한 가지 예만 하나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답을 다는 훈련들은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교육은 답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주고 답을 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하면 답을 다는 훈련도 되고 질문하는 능력도 돼서 질문의 근육이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질문의 격차라는 것은 지식과 그다음에 질문 사이에 공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을 다는 훈련도 중요한 것이 많이 알수록 좋은 거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이 질문을 더 잘할 수 있고 질문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지식의 공진 현상에 의해서 좋은 질문도 나오고 자기 지식도 능력도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만 달지 말고 질문도 다는 그런 훈련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들도 한번 해보면은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자꾸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키면은 질문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 이동화 교수님에게 들어온 질문인데요. 여기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뭐 선택적으로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봐도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결국 이제 제가 사고를 왜 AI 모델에게 뭐 외주를 준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AI 모델이 그 인간이 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개별 에이전트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이전트로서 더 능력이 강화되고 더욱더 진짜 대화 지능이 발전을 해서 사용자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처럼 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당연히 AI 사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 아직까지도 워낙 이제 대화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되게 휴먼-라이크한 컨버세이션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휴먼-라이크한 그 대화가 가능해지려면은 이 LLM이 내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르고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되게 잘 구조화해서 내가 지난번 대화 때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메모리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잘 관리하고 지난번에 대화했을 때 있었던 그 이벤트를 잘 끌어와가지고 또 그걸 참조해서 얘기를 하고 되게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 사고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대화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AI 기술들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AI를
AI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AI가 아직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또 인간의 이제 대뇌, 제가 요즘 또 관심 있는 부분에는 인간의 대뇌 안에도 되게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LLM을 디자인을 해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고등 추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식만을 이제 검색을 해서 또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의 뇌나 또 이피션트한 그 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유재현 파트너님에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 AI와 소통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와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AI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쓴 내용은 제가 모르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LLM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 이런 내용으로도 한번 논문을 써서 실제로 어셉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는 AI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굉장히 표상적인 부분들을 잘 탐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을 마주보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같이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AI가 굉장히 빠르게 알아가고 있고 이제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속도로 우리와 더 가깝게 인터랙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40몇 초 남았는데요. 질문은 일단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기로 마치도록 해야 되겠고요. 전체를 한번 딱 한두 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겁니다. 질문의 격차는 질문 능력의 격차인데 질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 방법들이 탁탁 나온 게 있습니다. 각 연사분들께서 던져준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자기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근육을, 질문의 격차를 늘리는 훈련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AI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함께 질문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모쪼록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AX 시대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좌장으로 수고하신 김두현 교수님과 또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